우리는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기술도 없고 인프라도 부족한 나라가 말이죠. 그런데 단 한 번의 시뮬레이션으로 우리 전략 지도를 바꿔놨습니다. AI 전투체계, 자율항해, 수중통신, 초정밀 센서까지 없었던 건 오직 핵연료 하나뿐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핵잠수함이 준비된 나라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랍고도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요. 한국의 핵잠수함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이야기 들으시면서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에밀리 벤스입니다. 미국 해군대학원을 졸업하고 15년간 국방부 자문으로 일해온 해군 전략 분석가죠. 주로 동맹국들의 해군력을 평가하고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분석하는 일을 해왔어요. 그동안 수많은 국가들의 군사력을 들여다봤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날 워싱턴 DC의 차가운 2월 공기를 마시며 해군전략연구소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이날만큼은 마음이 무거웠어요. 브리핑실에서 받은 극비 자료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15년 경력 동안 이렇게 중대한 정보를 접한 적이 없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어요. 한국의 핵잠수함 추진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 국무부와 국방부 간의 비공식 접촉에서 나온 이 한 문장이 제 모든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동료들의 시선이 집중됐죠. 저는 동료들 앞에서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준비의 문제입니다. 회의실은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죠.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된다면 동북아시아의 해양 균형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요. 중국의 해양 진출, 북한의 잠수함 위협, 일본의 반응까지 모든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밀리 박사,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하시겠습니까? 부국장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한 답을 꺼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됐죠. 사실 한국 출장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기존 동맹국보다 더 정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민감한 군사기밀을 다루는 일이었거든요. 게다가 한국 정부의 협조도 필요했고요. 한국 측의 반응은 어떨 것 같습니까?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환영할 겁니다. 미국의 관심이 그들에게는 기회니까요.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많지 않았어요. 한국 전쟁 이후의 놀라운 역사, 압축 성장의 기적, 그리고 최근의 글로벌 문화적 영향력 정도였죠. 하지만 해군력에 대해서는 솔직히 의문이 많았습니다. 과연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과 산업 인프라가 정말 있을까요? 인력은 충분할까요? 3주 후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한국의 첫인상은 예상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어요. 공항부터가 미국 못지않게 세련됐죠. 고속도로를 달리며 본 서울의 스카이라인도 놀라웠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에디라고 부르는 곳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보안 검색을 통과하며 느낀 긴장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담당자가 건네준 두꺼운 기술 보고서를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장보고급부터 도산 안창호급까지의 개발 히스토리가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박사님,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지금껏 핵잠만 없었을 뿐 기술 기반은 이미 다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집중했어요. 잠수함 설계 기술, 통합 전투체계, 고성능 소나 시스템까지 모든 게 체계적으로 발전해왔더군요. 특히 도산 안창호급의 전산 설계 구조를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미국 급이라는 평가가 과장이 아니었어요. 이 정도 수준이면 정말. 저는 중얼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이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자료를 다시 펼쳐놓고 꼼꼼히 분석했어요. 진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새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준비된 나라였어요. 미국 전문가들이 먼저 주목한 한국의 핵잠 가능성, 그게 단순한 추측이나 희망사항이 아니었던 거죠. 창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저 불빛들 아래에서 이미 미래가 준비되고 있었구나. 다음 날 아침 진해 해군기지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도산 안창호함을 직접 보게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5년간 분석가로 일했지만 이렇게 최신의 잠수함을 실제로 탑승해 볼 기회는 흔치 않았거든요. 박사님, 저는 박민준 대위입니다. 기지 입구에서 젊은 장교가 저를 맞이했어요. 해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에서 유학까지 한 엘리트였죠.
첫인상부터 똑똑해 보였습니다. 오늘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박민준 대위의 말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자신감이 허세가 아니라는 걸 곧 알게 됐습니다. 부두에 도착하자 거대한 검은 물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도산 안창호함이었습니다. 길이 83m, 폭 9m의 위용이 정말 대단했어요. 미국의 버지니아급과 비교해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 모습이었죠. 함 내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박민준 대위가 앞장서며 말했어요. 함 내부에 들어서자 첨단 장비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들이 깜빡이고 각종 계기들이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독자 개발한 수직발 사체계입니다. 박민준 대위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직발 사체계까지 독자 개발했다고요? 네, 현재 한국형 잠대함 미사일인 홍상어와 현무 시리즈까지 발사 가능합니다. 박민준 대위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저는 시설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복합 무기 통제 체계의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장기 자막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로 2주 이상 자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박민준 대위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핵 추진을 얹으면 그냥 바로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그 말에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정말 그럴 것 같았거든요. 오후에는 강철우 박사를 만났습니다. 해군대학원 명예교수이자 한국해양안보의 양심이라 불리는 분이었어요. 첫 만남부터 범상치 않은 아우라가 느껴졌습니다. 에밀리 박사님 반갑습니다. 강철우 박사의 인사는 정중하면서도 따뜻했어요. 오늘 도산 안창호함은 어떠셨습니까? 정말 놀라웠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강철우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장보고 1급부터 시작된 우리의 여정을 설명해드릴까? 강철우 박사는 차근차근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1990년대 독일에서 기술을 도입한 장보고급부터 시작해서 손원 1급을 거쳐 도산 안창호급까지 각 단계마다 국산화율을 높여가며 독립적인 기술력을 확보해온 과정이었죠. 중요한 건 단순히 기술을 베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강철우 박사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우리는 각 단계마다 우리만의 해답을 찾아왔어요. 특히 전투체계 분야에서는 이미 독자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그렇다면 핵추진 기술은 어떻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것도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원자력 기술이 있고 잠수함 기술도 있어요. 이제 둘을 결합하는 일만 남았죠. 강철우 박사의 답변이 명확했어요. 저녁에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카이스트 팀과 협력해서 만든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을 체험해봤거든요. 헤드셋을 쓰자 눈앞에 미래의 한국형 핵잠수함이 나타났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상하는 K핵잠의 모습입니다. 개발팀 리더가 설명했어요. 핵추진 시스템의 인공지능 전투체계 그리고 자율항해 기능까지 결합된 모습이었어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상현실 속에서 잠수함을 조종해보니 감격스러웠어요. 모든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움직였거든요.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주변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의 항로를 제안했어요. 한국은 잠수함이 약한 나라가 아니라 핵잠만 없는 나라였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마친 후 개발팀 리더가 말했어요.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았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오늘 경험한 일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외국 교수진들도 감탄했다는 한국의 함정 디지털 설계 능력, 그리고 오늘 직접 본 도산 안창호함의 위용까지 창밖으로 지네만의 야경이 보였어요. 저 바다 아래서 한국의 잠수함들이 조용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중 하나는 핵추진으로 움직이게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진해에서의 둘째 날, 저는 한국 해군의 또 다른 비밀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수중통신과 센서 시스템을 견학하는 일정이었어요.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분야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박사님, 오늘은 좀 특별한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박민준 대위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해군 연구소의 지하시설로 향했습니다. 보안문을 몇 개나 통과한 후에야 도착할 수 있었어요. 이곳이 바로 수중통신 연구센터입니다. 문이 열리자 첨단 장비들로 가득한 실험실이 나타났어요. 거대한 수조와 각종 측정 장비들이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양방향 저주파 수중통신 시스템입니다.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양방향 저주파 통신이라고요? 기존의 단방향 통신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실시간 데이터 교환이 가능해요. 연구원의 설명이 계속됐어요. 시연을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수중에서도 마치 지상에서처럼 선명한 데이터 전송이 이뤄지고 있었거든요. 이 기술이면 핵잠수함 간의 협력 작전도 가능하겠네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이미 네트워크 중심 회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박민준 대위가 답했어요. 오후에는 센서 시스템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고정밀 센서링크 기술의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이 센서는 수중 목표물을 200km 밖에서도 탐지할 수 있습니다. 기술진이 설명했어요.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직접 시연해 보시겠습니까? 제안을 받고 시뮬레이터에 앉았어요. 모니터에 바다가 나타났고 곧 여러 개의 점들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빨간 점이 가상의 적 잠수함입니다. 거리는 180km입니다. 정말이었어요. 선명하게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바다 아래서도 오지급 속도로 판단하고 움직입니다. 기술진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과장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박민준 대위가 인공지능 기반 자율항해 시스템을 시연해 준 거예요. 이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해류, 수온, 염분 농도를 분석합니다. 화면에 복잡한 데이터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인공지능이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최적의 항로를 자동으로 계산한다는 거였습니다. 적의 소나에 탐지될 확률을 최소화하면서도 가장 빠른 경로를 찾아줍니다. 박민준 대위의 설명에 저는 감탄했어요. 정말 미래형 시스템이었거든요. 전술 상황까지 고려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우리의 대응 방안까지 제시해줘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정말 그랬어요. 인공지능이 적 함정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우리 잠수함의 최적 위치까지 계산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박민준 대위와 함께 전략 브리핑을 받았어요. 미국 해군과의 비교 분석 자료였습니다. 정보기술과 해군력의 결합에서는 한국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브리핑 담당자가 말했어요. 저는 의외였습니다.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라고요? 미국은 기존 시스템의 관성이 너무 강해요. 하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디지털 기반으로 설계했죠. 설명을 들어보니 일리가 있었어요. 한국은 늦게 시작한 만큼 최신 기술을 바로 적용할 수 있었던 거죠. 미국 해군 내 디지털 해전 연구팀과 비교해봐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자료를 보니 정말 그랬어요. 어떤 분야에서는 오히려 앞서 있었습니다. 미국조차 감탄할 수준이라고 봅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본 것들이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녹차를 우려 마시며 오늘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수중통신 기술, 센서 시스템,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모든 게 놀라웠어요. 노트북에 메모를 작성하며 생각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센서 기술의 융합에서 한국 해군은 이미 디지털 잠수함 시대에 진입했다고 봐도 될 것 같았어요. 이 정도 기술력이면 핵 추진만 더해지면 정말 무서운 전력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이 단순히 잠수함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바다 아래의 혁신을 이끄는 나라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셋째 날 아침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지난 이틀간 본 한국의 기술력은 정말 놀라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핵잠수함이라는 게 단순히 기술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서울 도착 후 곧바로 국정원으로 향했어요. 이혁재 국장과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국정원 건물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보안 검색도 지내보다 훨씬 까다로웠습니다. 에밀리 박사님 반갑습니다. 이혁재 국장은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이었어요. 첫 악수부터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진해에서의 일정은 어떠셨습니까?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그래서 더 걱정입니다. 이혁재 국장이 제 말을 가로막았어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박사님은 기술적 측면만 보셨겠지만 우리는 다른 것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혁재 국장의 목소리에 경계감이 묻어났어요. 중국의 반응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국이 핵잠을 보유하면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았어요. 중국은 이미 한국의 사드 배치만으로도 강력히 반발했었거든요. 일본은 어떨까요? 그들도 핵잠 보유를 검토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혁재 국장의 지적이 계속됐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진짜 속내입니다. 겉으로는 지지하는 척해도 속으로는 어떨지 모르죠.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모두 타당한 지적이었거든요. 핵 확산 금지 조약 문제도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반박하려 했지만 이혁재 국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박사님, 저는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신중해야 한다는 거죠. 그의 표정이 약간 누그러졌어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외교적 명분과 국제적 공감대가 필요해요. 이혁재 국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그 점을 간과했던 것 같아요. 오후에는 강철우 박사와 비공식 만남을 가졌습니다. 한강공원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공식 장소가 아니라 보니 훨씬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이혁재 국장님과 만나셨죠?
강철우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네, 여러 걱정거리를 들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분은 현실주의자거든요. 강철우 박사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핵잠을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언제 어떤 틀로 만들 것인가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국제 여론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북한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고 중국의 해양 진출도 거세지고 있죠. 강철우 박사의 분석이 이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핵잠 보유는 억지력 강화라는 명분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방어적 성격을 강조하면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미국과의 협력 틀도 중요합니다. 독자 개발이 아니라 공동 개발로 접근하면 어떨까요? 강철우 박사의 제안이 흥미로웠어요. 기술은 우리가 주도하되 명분은 한미동맹 차원에서 찾는 거죠. 그 방법이면 미국의 우려도 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녁에는 한미연합훈련에 참여한 미군 정보장교들과 비공식 인터뷰를 했습니다. 미군 기지 근처의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한국의 핵잠 보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환영입니다. 존 스미스 중령이 답했어요. 한국이 핵잠을 가지면 미군에게도 이득이에요.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되거든요. 다른 장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군의 능력은 이미 검증됐습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도 함께 싸웠고요. 마이클 데이가 덧붙였어요. 핵잠만 있으면 진짜 든든할 것 같아요. 그들의 반응이 예상보다 긍정적이었어요. 물론 워싱턴의 공식 입장은 다를 수 있겠지만 현장에서는 대부분 찬성이에요. 존 중령의 말에 저는 안도했어요. 호텔로 돌아와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차가운 맥주를 마시며 노트에 적어내려갔어요. 외교적 고려사항들은 분명 복잡했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 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저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한국의 핵잠 계획도 조심스럽지만 확실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외교와 전략을 모두 고려하는 한국형 접근법, 그게 바로 답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미국 정보장교들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국 핵잠 만들면 진짜 든든하다. 현장의 목소리가 때로는 정책보다 더 정확할 때가 있거든요. 한국 체류 넷째 날, 저는 본격적으로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종합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단순한 현황 보고서가 아니라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했을 때의 전략적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K-핵잠 시나리오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새 문서를 만들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이 보고서가 양국의 미래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니 책임감이 무거웠거든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한미연합작전이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이 미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 구체적인 상황을 상상해봤어요. 남중국해에서 중국 함대와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고 가정해봤습니다. 기존에는 미군 핵잠수함만이 장거리 작전이 가능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핵잠이 합류한다면 작전 지속력이 2배로 늘어납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분석했어요. 한국의 핵잠이 있으면 교대 작전이 가능해져서 24시간 연속 감시가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는 잠수함발 사탄도 미사일 억지력 시나리오였어요. 이 부분이 가장 민감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이었거든요. 박민준 대위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어요. 대위님, 혹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오후에 연구소로 오시죠. 오후에 만난 박민준 대위는 최신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준비해놨어요. 동아시아 전체 지도가 대형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한국이 핵잠을 보유했을 때 지역 균형 변화를 분석할 수 있어요. 박민준 대위가 설명하며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화면에 각국의 해군력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핵잠 세척을 투입해 보겠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한국 주변 바다에 파란색 점 3개가 나타났어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의 반응 시나리오가 자동으로 계산되기 시작했어요. 중국 해군이 추가 함정을 배치하고 일본도 대응책을 모색하는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흥미롭네요. 일본의 반응이 예상보다 복잡하군요. 저는 화면을 주시하며 말했어요. 일본은 견제와 협력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은 어떨까요? 박민준 대위가 북한 시나리오를 실행했어요.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억지 효과가 확실히 있네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맞습니다. 한국의 핵잠이 상시 경계를 서게 되면 북한도 함부로 움직이기 어려워져요.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려보니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났어요. 한국이 핵잠을 보유하면 동맹국들에게는 신뢰를 주고 적대국들에게는 계산을 복잡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동맹국에 신뢰받고 적국에선 계산이 복잡해지는 존재.
저는 이 문장을 보고서에 그대로 적었어요. 한국 핵잠의 전략적 의미를 한 문장으로 정의한 거였죠. 저녁에는 또 다른 시나리오를 검토했습니다. 바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의 역할이었어요.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핵잠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호텔 방에서 지도를 펼쳐놓고 분석해봤어요. 한국에서 출발한 핵잠이 도달할 수 있는 범위를 그려봤습니다. 놀랍게도 동남아시아 전체가 작전 반경에 들어왔어요. 말라카 해협까지도 갈 수 있겠네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핵 추진의 장거리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종연구소에서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가졌어요. 한국의 싱크탱크 연구진들과 핵잠 보유의 파급 효과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 핵잠의 가장 큰 의미는 해양의 질서 재편입니다. 한 연구원이 말했어요. 기존에는 미국과 중국의 양강 구도였지만 한국이 핵잠을 갖게 되면 다극화가 시작돼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한국이 단순한 중간 국가가 아니라 주요 해양 세력으로 부상하는 거죠. CNN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연구원이 덧붙였어요. 한국 동북아의 해양전장을 새로 쓰다라는 제목으로 기사 준비 중이래요. 해외 언론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박민준 대위와 함께 마지막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이번에는 10년 후의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2035년 한국이 핵잠 6척을 보유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화면에 더 많은 파란색 점들이 나타났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동아시아 해역에서 한국이 핵심 역할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이 정도면 정말 게임 체인저네요. 박민준 대위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의 핵잠이 단순히 한 척의 배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전략 무기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시나리오 분석을 마무리했어요. 한미연합작전에서의 시너지, 대북 억지력 강화, 인도태평양 전략 기여까지 모든 시나리오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핵잠은 동맹에게는 든든한 우군이 되고 적에게는 강력한 압박 카드가 될 거라고요. 한국 체류 5째 날,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보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기술과 전략에 집중했는데 핵잠 수함이 한국 사회에 미칠 영향은 어떨까요? 박은솔 씨와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박은솔 씨는 지역 역사문화재단에서 일하는 코디네이터였습니다. 해군 가족 출신이라 군에 대한 이해도 높았고요. 진해 근처 카페에서 만났는데 첫인상부터 따뜻하고 친근했어요. 박사님, 저희 아버지도 해군이셨어요. 박은솔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30년간 복무하시면서 우리나라 해군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늘 자랑스러워하셨죠. 그녀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핵잠 수함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드디어 우리도 진짜 바다의 주인이 될 수 있겠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지역 주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대부분 긍정적이에요. 특히 중소방산업체 대표들은 기대가 크죠. 박은솔 씨가 설명했어요. 핵잠 수함 사업이 본격화되면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럴 것 같았어요. 첨단 기술이 집약된 핵잠 수함은 수많은 협력 업체가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걱정도 있어요. 박은솔 씨의 표정이 약간 진지해졌어요. 국제적인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요. 시민들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중소방산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어요. 10여 명의 기업인들이 모였는데 모두 핵잠 수함 사업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센서 부품을 전문으로 만드는데요. 한 대표가 말했어요. 핵잠 수함에 들어갈 고정밀 센서 개발에 참여하고 싶어요. 다른 대표들도 각자의 전문 분야를 소개했어요. 소재, 전자부품, 정밀 가공까지. 작지만 알찬 기업들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규모를 키워야 해요. 한 대표의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핵잠 수함 사업이 시작되면 저희 같은 중소기업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의 열정이 인상적이었어요. 기술력도 있고 의지도 확실했습니다. 저녁에는 강철우 박사와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좀 더 철학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박사님, K 핵잠의 의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제가 물었어요. 전력 이전의 철학입니다. 강철우 박사의 답이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강한 무기를 갖는 게 아니라 우리의 철학을 바다에 새기는 일이에요. 무슨 뜻인지 궁금했어요. 전쟁을 억제하는 철학, 독립된 외교를 펼치는 철학, 그리고 평화를 지키는 철학 말입니다. 강철우 박사의 설명이 계속됐어요. 핵잠 수함은 그런 철학을 뒷받침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정말 깊이 있는 관점이었습니다. 산업 생태계의 고도화도 중요한 의미죠. 강철우 박사가 덧붙였어요.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는 건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의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간다는 의미예요. 그 말이 맞았어요. 핵잠수함은 최첨단 기술의 집합체니까요. 기술, 국민, 철학.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전략 무기가 탄생합니다. 강철우 박사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오늘의 경험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핵잠수함이 단순한 군함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노트북에 메모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기술, 국민, 철학, 한국형 전략, 무기의 조건이라고 적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해군 가족들과 조찬 모임을 가졌어요. 현역 군인들의 부인과 자녀들이 참석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늘 그래요. 핵잠수함이 생기면 정말 자랑스러울 거라고 한 부인이 말했어요. 아이들도 아빠 자랑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부인이 웃으며 덧붙였어요. 가족들의 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핵잠수함이 단순히 전력 증강이 아니라 자긍심의 문제이기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도 안전한 나라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 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점심 후에는 대학생들과 토론회를 가졌어요. 해양공학과 학생들이 주로 참석했는데 그들의 관심사가 흥미로웠습니다. 핵잠수함 개발에 참여할 기회가 있을까요? 한 학생이 적극적으로 물었어요. 저희도 이런 프로젝트에 기여하고 싶어요. 젊은 세대의 열정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에게 핵잠수함은 도전해볼 만한 꿈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앞으로 해양 분야가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다른 학생이 말했어요. 우주도 중요하지만 바다도 만만치 않죠. 그들의 시각이 균형 잡혀 있었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오늘 만난 사람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해군 가족, 중소기업 대표, 대학생들까지 모든 계층에서 핵잠수함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았어요. 창밖으로 지네만이 보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이 가진 건 기술만이 아니라 국가를 설계하는 능력이구나. 전력 이상의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힘 말이에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기술, 국민, 철학이 만나는 나라, 바로 한국. 이게 제가 발견한 핵심이었어요. 한국 체류 마지막 날, 저는 서울 호텔에서 보고서 초안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경험을 종합하며 키보드를 두드리는데 손끝에서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이 보고서가 양국 관계에 미칠 파급력을 생각하니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할 경우 가장 이상적인 국가 중 하나. 이 문장을 타이핑하면서 잠시 멈췄습니다. 정말 이렇게 단정적으로 써도 될까요? 하지만 일주일간 본 것들을 돌이켜보니 확신이 섰어요. 기술력, 전략적 사고, 국민적 합의까지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었거든요. 보고서 작성 중에 박민준 대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박사님, 혹시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실까요? 아니요, 충분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럼 다행이고요. 참, 내일 국제전략 포럼에서 발표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맞았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열리는 국제포럼에서 제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K핵잠의 파급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기대되네요. 꼭 참석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강당은 200여 명의 청중으로 가득 찼어요. 한국의 국방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주한 외국 외교관들도 참석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안녕하십니까? 에밀리 벤스입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지난 일주일간 한국의 잠수함 기술과 전략적 역량을 조사했습니다. 오늘은 그 결과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슬라이드를 넘기며 시작했어요. 도산 안창호함의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하는 게 느껴졌어요. 특히 전투체계와 센서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과 대등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구체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한 교수가 물었어요. 네, 직접 시설을 견학하고 시뮬레이션을 체험해봤습니다. 양방향 수중통신 기술과 인공지능 기반 전투체계는 정말 놀라웠어요. 발표가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달아올랐어요. 특히 시나리오 분석 부분에서 청중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면 동북아 해양 질서가 재편될 것입니다. 저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억지력 강화와 동맹국과의 협력 증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에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중국과 일본의 반발은 어떻게 관리하시겠습니까? 북한 비핵화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저는 차근차근 답변했어요. 일주일간 고민해온 내용들이었거든요. 모든 외교적 고려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방어적 성격의 억지력 강화라는 점을 강조해야겠죠. 발표가 끝난 후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도 CNN의 관심이 특별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NN 기자가 물었어요.
기술적으로는 이미 준비가 완료됐다고 봅니다. 이제는 정치적 결단과 국제적 합의가 관건이죠. 미국 정부 차원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공식적인 논평은 아직 없지만 실무진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강철우 박사가 다가왔어요.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객관적이면서도 설득력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박사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죠. 이제 진짜 시작이군요. 강철우 박사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박민준 대위와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가졌어요.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일주일간의 여정을 정리했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우리도 많이 배웠습니다. 박민준 대위가 말했어요. 외부 시각에서 본 우리의 모습을 알 수 있었어요. 저야말로 많이 배웠죠. 한국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핵잠수함이 완성되면 어떤 모습일지, 동맹관계는 어떻게 발전할지 꼭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박민준 대위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다음 날 오전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에서 뉴스를 확인했어요. 제 발표 내용이 주요 언론에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해양의 질서를 재설계할 가능성 있는 나라. 포럼에서 제가 한 말이 헤드라인으로 나왔어요. 또 다른 기사에서는 미국 전문가 한국 핵잠 관련 전 영역 준비 완료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국방 싱크탱크 내부 회의록이 유출됐다는 내용이었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탑승 수속을 밟으며 생각했어요. 일주일 전 한국에 올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그때는 의구심이 많았는데 이제는 확신으로 가득했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한국 땅이 멀어져 갔어요. 창밖으로 서해 바다가 보였습니다. 저 바다 어딘가에서 도산 안창호함이 조용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머지않아 그 옆에는 핵 추진으로 움직이는 한국의 잠수함이 함께할 것 같았습니다. 워싱턴에 돌아가면 상당한 파장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본 것이 현실이고 미래라는 걸 말이에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1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었어요. 한국의 기술력 분석부터 전략적 파급 효과 그리고 향후 협력 방안까지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고위 관계자들 앞에서 발표하는 날이었어요. 국방장관을 비롯해 합참의장, 해군참모총장까지 참석했습니다. 이런 자리는 처음이라 떨렸어요. 에밀리 박사의 한국 출장 결과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방장관이 말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우리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첫 문장부터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특히 통합 전투체계와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와 대등하거나 일부 분야에서는 앞서 있습니다. 해군참모총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시죠. 양방향 수중통신 기술의 경우 우리가 아직 실험 단계인 기능들을 이미 실용화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예상치 못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렇다면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에 대한 평가는? 국방장관이 핵심을 물었어요. 기술적으로는 이미 준비가 완료됐다고 판단됩니다. 이제는 정치적 결정만 남았죠. 제 답변에 모두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발표가 끝난 후 비공개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어요. 더 민감한 내용들을 다뤘죠. 미국의 대응 방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합참의장이 물었어요. 협력적 접근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견제보다는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요. 한 달 후 백악관에서 비공식 회의가 열렸어요. 국가안보회 차원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도 자문역으로 참석했어요. 에밀리 박사의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평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회의 중에 흥미로운 발언이 나왔어요. 한국이 핵잠을 갖는 게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 대표가 말했어요. 중국 견제에 효과적일 것 같다는 거죠. 결국 공식 논평은 없었지만 백악관 내부 메모에 전략적 고려 대상으로 등재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작지만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3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어요. 한미 해군 협력 회의차 왔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후 상황이 궁금했거든요. 진해에서 박민준 대위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새 소령으로 진급했더군요. 축하드려요, 소령님. 감사합니다. 박사님 보고서 덕분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박민준 소령의 말에 따르면 제 발표 이후 한국 내에서도 핵잠수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고 했어요. 정부 차원에서도 검토를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요? 네, 아직 초기 단계지만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어요. 희망적인 소식이었어요. 그날 밤 도산 안창호함 승조원들과 야간 훈련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어요. 잠수함 내부에서 밤바다를 항해하는 경험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이 기술이 우리 아이들을 지키게 될 겁니다. 한 부사관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기술이나 전략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마지막 날 밤 저는 그 부사관의 말을 보고서 마지막 장에 인용했어요. 가장 진솔하고 의미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호텔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도산 안창호함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가상의 K 핵잠 설계도가 떠올랐어요. 그 설계도에 서서히 불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 후 CNN에서 특집 기사가 나왔어요. 한국 동북아의 해양전장을 새로 쓰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사용했던 표현이 국제 언론의 헤드라인이 된 거죠. 기사에서는 한국의 잠수함 기술 발전과 핵잠수함 보유 가능성을 상세히 다뤘어요. 특히 IT와 해군력이 만나는 나라라는 표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1년 후 워싱턴에서 열린 해양안보 컨퍼런스에서 저는 기조연설을 했어요. 제목은 다시 한 번의 시작점이었습니다. 한국은 도산의 그림자에서 새로운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연설을 마치며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의 핵잠수함은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니라 시간의 문제라는 걸 말이에요. 지금도 저는 가끔 그때를 떠올립니다. 처음 한국에 갔을 때의 의구심과 돌아올 때의 확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난 놀라운 사람들과 기술들.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였어요. 정보기술과 해군력, 그리고 전략적 사고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곳. 바로 그런 나라에서 차세대 해양 강국의 미래를 봤습니다. 어둠 속 도산 안창호함 옆에서 시작된 꿈이 언젠가는 현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계속 지켜볼 겁니다. 한국의 다음 장을 말이에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댓글 하나가 다음 감동을 만듭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